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마음의 결정은 내리셨는지요? 이미 고민을 매듭 지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책 비전보다 폭로와 논란이 중심에 있는 국면 속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CBS 토론은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점과 태도로 이번 선거에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살림교회를 담임하시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전 위원장이셨죠. 네, 최영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정현교회 담임이시고요. 기독신문 주필을 맡고 계신 김관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국면이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은데 오늘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지혜, 관심사 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번 대선 하면 꼬리표가 비호감 대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덜 싫은 사람 뽑는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도 사과를 많이 해서 사과 대선이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물론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야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문제 많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후보는 결정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누굴 뽑아야 되는데 양보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투표하려고 합니다. 성직자 뽑는 건 아니니까. 네. 예. 그 클린턴 대통령 때 제시 잭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의 추문에 대해서 클린턴은 성직자가 아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으신. 네, 저도 목사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어쨌든 한간에 그런 평가들이 근거 없지 않고 허무맹랑하지 않고 또 후보자들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슷하게 저도 이게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없는 지도자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성직자를 뽑는다거나 군주 시대의 어떤 그 군주를 뽑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경합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의 그 어떤 경합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 결국은 어떤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그 정책을 관철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좋은 사회를 이렇게 좋은 그런 사회를 형성하는데 그 정책 의지, 역량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면 정말 더 좋겠지만 아니라면은 그보다는 이 정책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어떤 조건에 있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흠결보다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관심사는 각 후보의 어떤 인성, 성품, 가정사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후보의 종교, 신앙 이런 것까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아내이신 배우자인 김건희 씨께서 또 무속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후보 자체도 그랬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으니까 손바닥에 왕자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부터 굉장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섬찟했어요. 어떻게 저런 의식이나 또 가치관을 가지고 대통령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었어요. 만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무속이나 이런 것에 의지한다면 이건 정말 재앙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약하면 저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런 면에서는 그래 다 약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약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왜 저럴까. 오히려 예. 네, 인간의 어떤 네네. 본질, 누군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엿보게 됐다고 했는데 최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좀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무속 신앙 논란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타종교를 배척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 하나의 저는 종교와 정치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의 한 사례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 무속에 기대는 그 현상이 함축하는 바가 뭘까?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어떤 신비한 종교적 아우라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그런 행위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뭐 무속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또는 불교인이든 종교인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자문을 구한 거 이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종의 어떤 주술적 믿음에 의존해서 그렇게 그 일종의 혹세무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시민적 책임의식 이것을 흐리게 하고 이 선거 방향을 묘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간다는 점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정부였었잖아요. 하기도 했지만 그 비선 실세 그렇죠. 그런 네. 생각도 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그게 곧바로 연상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후보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욕설 논란 이런 것도 됐는데 개인의 검증이다, 후보자의 검증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 있지만 또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그 공인은 사적 영역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또 뭐 제가 아까도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비교를 하면 정서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적인 영역이 또는 뭐 아시다시피 프랑스, 영국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정서가 굉장히 그런 부분까지 사적 영역까지 깨끗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예. 있지만 이제 뭐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국민의 힘이 저항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백신을 접종시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어떤 듭니다. 덮어놓고 다 지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감시를 하는 게 네.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역시 뭐 그 기본 방향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나간 어떤 그 가족 간의 불화, 가족사 뭐 이것을 이렇게 지나치게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그건 그야말로 가족사의 문제로 봐야 되고 또 거기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갖고 뭐 인격을 완전히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이런 건 좀 넘어설 필요가 있고 정말로 그것이 이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어떤 가족사의 문제가 그런 사안이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시해야 되고 앞으로 또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면은 그건 뭐 유감이긴 하죠. 상대에 대한 어쨌든 저평가를 위한 그 소스로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너무 많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과하게. 그러니까 제 경우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지만 제 일상의 사생활까지 다 뒤지면서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쇼윈도의 선거처럼 완전히 다 드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그 의식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 유권자들의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당이나 또는 후보들이 또 선거에 그 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게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정책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소위 말한 이념이랄까 어떤 거대 담론보다 아니 그런 게 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밀착형 어떤 후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 생각은 뭐 이른바 생활 밀착형 그 정책 또는 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보장하는 어떤 정책, 그런 정책과 공약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 이전에 그야말로 막중한 어떤 권한이 부여된 그 대통령 후보에게 더 어떤 거시적인 어떤 전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야말로 이 우리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후 위기,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에는 뭐 노동 소득이 자본 소득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그것으로 인한 그 불평등의 심화, 그다음에 차별 현상, 그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죠. 그다음에 어쨌든 다른 이제 차원에서 보면 그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지 그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소위 이제 신냉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기류가 감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적절한 지위,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전이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예.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목사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대통령, 장관 또는 각 부처의 국장, 과장들은 전부 다 역할들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장관이 아니라 국장이나 과장들이 할 얘기를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요즘은 저랑 똑같은 예, 생각을 예.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면 가치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 나라를 어떤 나라 만들 것인가, 그럴 때 이 나라는 뭐 소득이 얼마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얘기를 하더라도 분배로 갈 것인가 성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정말 중요한 담론들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 사회가 꽤 건전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조, 경제적인 구조든 그것이 사회적인 구조든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 후보가 그 건강한 가치관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상품성이 있는가, 후보들은 그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시했을 때 그 아주 실용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국민들이나 또는 이 선거에 참여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난 저거 관심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공급만 하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문제다. 오히려 지도자라면 시장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너희들이 소비를 해야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라는 좋은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시장이 뭘 요구하는가? 결국 소비자가 뭘 요구하는가에 대한 트렌드에 맞춘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다. 정말 생각도 못한 이런 상품이 나왔네, 이런 것도 있네, 사고 싶네,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품이 나오면 세상이 발전하는 건데, 정치적인 상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문제도 있고 우리 시민들 의식의 문제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통찰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 일정 정도 이건 이제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고, 그다음에 정치가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 계산하는데 급급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뭐 달리 얘기한다면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선도적인 의제, 정치 지도자라면은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동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사회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정치가들의 그 책임도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움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어떤 실익이나 그런 것들 니드를 맞춰주는 쪽으로 정책을 핀다는 건 지금 양쪽 정당이나 다른 정당도 다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목사님 보시기에 관심 있게 보시는 정책이랄까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저 몇 가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은 한국형 복지 국가라고 할까요?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복지는 취약한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이런 상황에서 고유한 어떤 복지 체제를 형성하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기존의 어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으로서 기본소득으로 가능할지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유형, 기존의 어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가는 정책하고 새롭게 제기된 기본소득 개념은 수렴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해갈 수 있는데 정작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쟁점이 되다가 정작 대통령 후보 국면에서는 실종이 돼 버렸어요. 이 의제가. 그러니까 아직 국민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없구나 해서 이제 사그라든 것 같은데요. 이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살려야 하는 정말로 우리 한국형 복지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다.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첫 번째 방송 토론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우리 다 동의한다. 이제 뭐 약속했지 않습니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만 개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큰 그림, 그러니까 한국형 복지 국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 안에서 그 연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내친 김에 뭐 얘기를 더 하자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선진국의 이상에 걸맞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어떤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정치 지도자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서 인권 국가로서의 선도성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처음 제기된 이래 15년째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누구나 안전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형성하자는 일종의 어떤 사회적 약속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후보는 아예 반대를 하고 어떤 후보는 적극적이지 않고 뒷전의 과제로 이렇게 미뤄두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쟁점이 될 필요가 있다. 첨언이나 반론도 가능하시고 네. 아니면 또 관심 있는 거 얘기해 주셔도 저는 이제 RE100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 의식이 반영돼야 된다. 이거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 후세대에게 굉장히 불행한 세상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공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요한 큰 그림을 같이 그려가고 이것이 그냥 얼마나 표를 얻을 것인가 보다는 정말 우리들의 과제로 끌어안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뭐 분단 국가에 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운동을 하고 또 북한
드나들면서 지원하는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 속에서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대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문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못 가기도 하고 어떤 정부 때는 가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우리는 지금 통일보다도 남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좀 그 논의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좀 불안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선 때마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교회를 이제 찾아와서 인사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이거를 교회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인들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여질 건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선거 때마다 교회 찾아오는 것 또는 사찰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야만 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 앞두고 찾아오거나 또는 구청장 선거 때 찾아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냥 거의 내버려 둡니다. 예. 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가라. 네가 예배 드리고 왔으면. 그런데 이걸 표로 인식해 가지고 뭐 기독교인이 사찰에도 가고 그다음에 사찰에 가가지고 또 뭐 기독교인인데 거기다가 막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합장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교를 결국 표의식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종교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차라리 이걸로 승부를 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선거 때 교회 종교시설 찾아가는 것 사실은 저는 뭐 이것과 좀 더불어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선거 때만 뭐 시장에 가고 뭐 가서 반찬 먹고 나 이게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좀 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어떤 쇼하는 것처럼 하면 금방 알아요, 교인들이. 저의 진정성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목회하는 현장에서 보면서 저를 읽어나가는 거지 제가 뭐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쇼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선거 때만 종교단체 찾고 뭐 심지어 뭐 종교 연합단체 찾아가잖아요. 가서 인사하고 뭐 이러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좀 정말 저는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싫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인 입장을 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미묘하죠. 미묘하고 이제 조심스러운데 소위 오늘날의 그 현대적인 민주 헌정 국가 안에서의 정교 분리의 원칙이 뜻하는 바가 뭘까? 우리가 좀 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듯이 종교인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 하에서 시민으로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정치에 그걸 가르는 건 아닌데 다만 이 현대 민주적인 헌정 국가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이 뭐냐? 그건 정치의 종교화, 거꾸로 종교의 정치화 이걸 막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종교화가 뭡니까?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자기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그 후광을 입으려는 행위 또는 그걸 위해서 종교에 간섭하는 행위. 그다음에 정반대로 종교의 정치화는 뭡니까? 종교가 정치 권력에 기대서 자기를 특권화하려는 행위. 이걸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교회 방문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목회자든 성도분이든 어쨌든 투표는 다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할 수 있을지와 또 함께 묶어가지고 후보자들에게도 혹시 이 방송을 닿을 수 있다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목사님 하고 그다음에 김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야 되고 그 정신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복음이라는 게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간단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과 행동,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정책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한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을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제 그 가치 판단을 갖고 평가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뭐 후보자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뭐 이미 앞서서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말로 얘기를 던진다면은 제발 그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네거티브 그만했으면 좋겠다. 피곤합니다. 그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 전환기의 사회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추격 국가로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 반면에 이제는 뭐 모든 걸 갖췄잖아요. 그러나 그 어두운 측면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정치 철학을 분명히 드러내고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거기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좀 이렇게 피력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로서는 기꺼이 거기에 한 표 던질 수 있고, 아마 그것이 판단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목사님. 예.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헌법 1장 1조 2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뭐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사실 그 시민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민들에 의해서 그 국가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우리들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현실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 참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치적 참여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뭐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은 안 하더라도 이런 투표 때 반드시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투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우리들이 사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뽑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예.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무능한 사람도 있고요,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니까 또 불교,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미 그 머릿속에 담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대통령들의 그동안의 일들이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뽑아야 된다. 정말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 그리고 이 자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란 개인적 능력도 있지만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 인재를 잘 골라서 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제대로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들에게는 뭐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 덧붙이면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뭐 강조하자면 이게 파당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되냐, 이거 이전에 또는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한 어떤 보편적인 공공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거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자 시민이 무엇인가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어지럽겠지만 많이들 고민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고, 앞으로 한 달여간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과 참여는 한 명의 국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